일본 정부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겨냥해 항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일본 당국이 오는 2026년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8년에는 개량형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란 것이다. SCMP는 일본이 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중국해에서 중국 항모 전단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방위성은 낙도 방어용 미사일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성은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2026년까지 해당 미사일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런 미사일 개발은 공격용이 아닌 방위용 무기만 보유한다는 전후 일본의 금기인 전수방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SCMP는 일본이 방어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은 일본이 성공적으로 이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대군의 활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지역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거 일본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전력을 본다면 일본 내부 정치나 외교적 도전, 기술적 난관 등 실제 개발에 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다면서 향후를 몇 년간 해당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3000km 항공모함 파격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바다 전쟁. 바다는 다시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군비 경쟁 장소로 변하고 있다. 대서양과 지중해에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후 진출을 넓혀가자 서방 진영이 긴장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과 긴장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군 현대화 노력에 따라 신형 함정을 도입하면서 냉전 종식 후 거의 무너졌던 해군을 재건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신무기 시험장으로 삼으면서 무기 판매 홍보까지 겸하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취역시키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과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공호식 구축함 등을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에 함대가 퍼져 있지만 중국은 북해, 동해, 남해 함대가 모두 서태평양과 접해 있어 전력 집중도가 높다. 여기에 대응하여 미국도 현재 277척을 보유한 해군을 2030년대까지 355척으로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도 신형 함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헬기 탑재 호위야미즈모를 F-35B 단거리 수직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양의 인도도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함정과 항공기 같은 플랫폼 숫자 늘리기와 함께 핵심 무기인 대한미사일도 빠르게 진화시키고 있다. 바다에서의 싸움은 대한미사일이 담당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대한미사일은 세계에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는 1967년 10월 이집트 해군 고속정 두 척이 이스라엘 해군 구축함 에일라트를 격침했던 에일라트 쇼크로도 불리는 스틱스 쇼크다. 두 번째는 1982년 5월 호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구축함 셰필드가 아르헨티나 해군기가 발사한 대한미사일에 격침된 셰필드 쇼크로도 불리는 액조세 쇼크다. 두 사건 모두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하듯 작은 크기의 무기가 큰 덩치의 무기를 무릎 꿇린 사례다.
이두 사건 외에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1987년 이라크 전투기에 의한 미 해군 구축함 스타크 피격, 2006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초계함 공격 등 대한미사일이 사용된 분쟁이 몇 차례 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응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일어났고 비교적 최근에는 방심이 피격의 원인이었다. 최근 대한미사일의 발전은 각국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먼 거리에서 막아내기 위해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운용했다. 미 해군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공 방어 능력이 향상되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대응했다. 현재도 러시아가 운용하는 많은 대함미사일이 장거리 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다. 시리아에서 반군 공격에 사용된 칼리브 미사일은 버전에 따라 사정거리가 최대 2500km에 이르며 오닉스 대함미사일은 사정거리 600km의 최고 속도는 마하 2월 5일에 이른다. 러시아는 다양한 대함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지만 초음속을 뛰어넘어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대함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르콘은 최대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해군은 아직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국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대함미사일을 개발했다.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YJ-12, YJ-18 등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JY-100 등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지상, 함정 그리고 폭격기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대함탄도미사일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표적에 사용하지만 대함탄도미사일은 탄두부에 탐색기가 있어 낙하하면서 목표를 찾는다. 장거리 대함탄도탄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인공위성, 무인정찰기, 장거리 유인정찰기 등의 정찰 자산이 동원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사정거리 1500km의 DF-21D를 대함탄도미사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사정거리가 3000km인 DF-26을 도입하여 구암의 미 해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대함탄도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광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여 암속 장거리 대함미사일 도입으로 응수하고 있다. 현재 미 해군의 표준적인 대함미사일은 하푼이다. 미국은 하푼을 비행 도중 경로 수정이 가능한 블록II와 사정거리를 300km로 늘린 블록II 플러스 ER로 개량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능력을 선보인 토마호크 장거리 대지 공격용 순항미사일도 대함미사일로 개조되고 있다. 토마호크는 대함미사일로 사용되기 위해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게 된다. 대함미사일 버전의 토마호크는 2021년부터 배치된다.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새로운 대함미사일도 배치가 시작되었다. LRASM은 미 해군의 슈퍼호넷 전투기와 미 공군의 B-랜서 폭격기에서 발사 시험을 거쳤고 미 해군 F-35C 전투기에도 통합될 예정이다. LRASM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제즘 ER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대함미사일로 개조한 것이다. 스텔스 설계로 적의 탐지를 피하고 정밀 탐색기를 갖추어 함대에서 특정한 표적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된 LRASM은 최대 사정거리가 16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양의 맹주인 인도는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한미사일로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300km 정도인 브라모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800km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브라모스-2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한다고 보인다. 냉전시대 구소련의 상륙 저지를 목표로 하던 일본도 대한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신형 대한미사일은 사정거리 200km의 아음속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다. 육상자위대는 2018년 7월 하와이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 해군 합동군사훈련 림팩에서 미군과 함께 이 미사일로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일본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ASM-3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배치를 시작했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서 운용되는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는 약 200km지만 최고 속도가 마하 3에 이른다. 일본의 ASM-3 배치는 빠른 편이다. 서방권 최초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도입한 국가는 슝팽3 도입한 대만이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도 슝팽 시리즈 대한미사일을 개발했다. 현재 대만은 아음속 대한미사일 슝팽2와 사정거리 300km의 최대 속도 마하 3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슝팽3을 지상과 함정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도입한 하푼 대한미사일을 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의 해군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대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정경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추진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이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제5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 군이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최첨단 핵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현무, 지대함 유도 로켓 비공, 지대공 미사일 전공이, 함대함 미사일 해성,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등을 거론하며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두 세계 최대 수준 탄도 중량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 참전국 대사 초청 감사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 성공 사실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제5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 군이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무-4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를 찾아 비공개로 시찰한 무기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최첨단 핵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를 제공하겠다고 일본 방위성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에 있어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F-35 같은 최신의 전략 무기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함부로 팔지 않는다. 그런 만큼 미국이 F-35 소프트웨어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일 동맹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란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F-35의 엔진 등 부품이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밀 해제의 의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웨어 제공은 소스코드, 즉 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겠다는 의미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일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만 허용될 정도로 중요한 미국의 전략 물자다. 이러한 스텔스기 설계 기밀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40년 넘게 축적해온 스텔스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F-35는 무적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와도 견줄만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 F-22는 대형 기종으로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F-35는 중소형 기종으로 지상 공격과 함께 제공권 장악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F-22의 보급형 모델인 셈이다. F-35A의 최대 속력은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은 1098km다. 지난달 이대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약 300km, 신의주까지 약 500km임을 감안할 때 정리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상태로 북한 전역을 다녀올 수 있다. F-35는 특히 최강의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다. 카운터 스텔스란 스텔스 전투기 간의 대결을 상정한 것으로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죽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카운터 스텔스 기능만큼은 F-35가 F-22보다 더 낫다는 평가도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F-35는 미국이 보유한 스텔스 기술의 결정체라고 했다. F-22가 개발될 때만 해도 맞설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카운터 스텔스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기 개발에 매진하면서 최근 출시된 F-35엔 다양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이 탑재됐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미국은 스텔스기를 동맹, 우방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거나 앞으로 도입할 나라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 호주, 싱가포르, 터키, 이탈리아 등 8개 나라에 불과하다. 더구나 F-35를 도입을 승인했다 해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한국군은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외국의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규정에 따라 2021년까지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인도본 2대가 지난달 청주 공군기지에 들어왔다. 작년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한국의 F-35의 첫 출고 기념식을 앞두고 마크 네퍼 주한미대사 대리가 한미동맹의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려는 한 미양국 노력의 결정체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 우리나라에 F-35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스텔스 및 탐지 관련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F-35 소스 코드는 상당히 높은 기술로 한국군은 제공받지 못한 것이라면서 미국에 있어 일본이 갖는 안보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F-22 동체 표면의 중대 결함.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의 동체 표면에 코팅된 특수 재료에 중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테스트 결과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F-22 랩터의 동체에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도록 덧입혀진 특수 금속이 눈과 비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운영시험 평가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랩터를 테스트해 내놓은 기밀 자료에서 랩터 동체 표면에서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 이를 다시 붙이고 말리는 작업에 꼬박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4년간 F-22 랩터 1시간 비행당 평균 보수 시간은 20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어났고 보수 시간 가운데 동체 표면 수리에 드는 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군은 F-22의 2008년 비행 1시간당 운영 비용은 44,259달러라고 밝혔다. F-22의 전신인 F-15는 운영 비용은 3818달러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F-22의 결함에 대해 단 1.7시간만 비행하면 비행 임무의 성공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30년 전 냉전 시대에 설계된 이 전투기에는 대당 3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지금처럼 소규모 전쟁과 테러 세력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시대에 랩터는 더 이상 최상급 전투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